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이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어서 2050년에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세계를 내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재생에너지가 왜 그 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불합리한가,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원자력을 최대한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다라는 걸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발생 현황을 지금 보면요, 2018년 건데요, 한 7억 톤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발전 부분이 한 39%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나머지 60% 중에서 수송 부분, 이게 차죠. 석유를 사용하는 차.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14%가 나오고, 철강, 이게 이제 포항제철에서 제철하는데 여기서 의외로 수송하는 데 나오는 것만큼 14%가 또 철강에서 나오고 화학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일단 발전 분야에서 우선 줄여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불충분하고 이 비발전 분야, 다른 산업 분야, 또 수송 분야 이런 데서도 줄여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거기에 이제 그 대신에 에너지를 무탄소로 생산된 전력으로서, 그러니까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제 수소 자동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철강은 이제 수소 환원 제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탄소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에너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기의 비율이 요즘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총 에너지 중에서 그거를 일단 한 45% 이상으로 이렇게 늘려야 됩니다. 물론 그 전제는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할 때 무탄소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가 전제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력이 요새 사용되는 게 한 6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그거의 2.2배가 되는 140기가와트 정도 이렇게 이제 전력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은 2050년 가도 2018년 수준으로 유지될 거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그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나 이런 화석 에너지를 전기로 대체를 하게 되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용률이. 그래서 총 에너지는 늘지 않더라도 이제 전기가 지금보다 2.2배나 이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그 탄소중립 위원회 시나리오를 보면, 일단 탈원전 기조는 강고하게 유지를 하되, 이제 뭐 저석탄, 무석탄, 그다음에 넷제로 이런 안으로서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이렇게 확대하는 안을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보면은 전체 이제 140기가와트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57% 내지 71%를 이제 재생에너지로만 이제 공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넷제로 안이라는 걸 보면은 102기가와트. 지금 전체 전력이 65기가와트인데 그거에 뭐 한 1.4, 5배 정도 되는 양을 재생에너지로만, 102기가와트나 되는 양을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보면은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그다음에 나머지 조금인데요. 태양광으로 얼마 공급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토 면적, 태양광을 깔 수 있는데 다 보고, 그다음에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데 다 보고, 지금 또 태양 전지 효율이 20%인데, 그냥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중에 20%만 전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태양 전지가. 그게 앞으로 이제 효율이 개선돼서 34%로 늘어날 거라고 가정을 하면 480기가와트를 이렇게 깔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적으로 보면 서울 면적이 한 6, 7배 정도 되는 면적인데, 어쨌든 이만큼 다 깐다고 보면, 그걸로 이제 실제로 평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태양광 이용률이 연평균 한 15%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걸로 적용을 해보면 한 평균적으로 71기가와트 정도 이렇게 태양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최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까 그 140 정도, 140기가와트 발전을 해야 되는데,
71기가 한 50% 정도를 이제 태양광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로 해야 될 거는 아까 보면 102기가와트였거든요. 그럼 나머지 어떤 30기가와트 정도는 이제 풍력이나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풍력은 또 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게 한 15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5분의 1, 태양광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태양광에 비해서 이제 풍력이 우리나라의 그게 잠재 발전량이 작은 거는, 일단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이 높은 산 이런 데는 벌써 대충 다 설치를 했고,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다 이제 뭐 신안 해상 뭐 군산 이런 데 바다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바다는 풍속이 여기 뭐 북해 이런 데보다는 한 뭐 7, 8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발전량도 7, 80% 정도, 뭐 한 2, 30% 줄어들 것 같은데, 풍력 발전인 경우에는 풍속이 발전량이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하게 돼가지고, 세제곱에 비례하는 이유는 운동 에너지라는 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날개를 지나가는 바람의 양은 또 속도에 비례해요. 그래서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데, 그래서 속도가 20% 떨어지면, 그래서 속도 B가 0.8이 되게 되면 그거 세제곱하면은 0.5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발전기를 이제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 설치하고 저기 북해에다가 영국 북해에다 설치하게 되면 발전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전 단가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풍력이 태양광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을 이제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이제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인데, 태양광 발전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그 변동성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이 제일 잘 되는 5월 달, 그다음에 잘 안 되는 12월 달에 이제 그 하루에 시간대별로 태양광 발전량을 이렇게 보인 건데요. 그게 이제 날마다 변합니다. 여기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데, 한 달 평균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 이쪽에 보면 오전에 별로 없고, 비온 날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햇빛 쨍쨍 나는 날. 그러니까 일단 하루 중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변해요. 이 정오 시간 근처에는 발전이 많이 되고, 오전 일찍, 오후 늦게는 발전이 안 되고, 새벽이나 이 밤에는 전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날마다 차이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월간 차이도 많아요. 5월달하고 12월달.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량이 들쭉날쭉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 태양광 발전을 한 걸로 50%의 우리나라 전력을 충당하려면은 이거를 저장을 해놓고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50 신호리에 따르면 이제 140기가와트의 전력이 이제 필요한데, 그걸 이제 하루에 그 필요한 걸 패턴을 보면은 그 필요한 패턴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좀 떨어지고, 그래서 한 뭐 85% 정도, 하루 평균을 100으로 하고 보면 85% 새벽 쓰다가, 오전에 이제 사람들 출근해서 일하면 올라갔다가 점심시간에 좀 떨어졌다 오후에 다시 올라가고, 하루 이제 전력 사용 패턴이 이런데, 그 중에 50%는 이제 다른 뭐 풍력이나 뭐 원자력도 조금 있고 뭐 다른 발전으로 50%를 공급한다고 보면, 나머지 요 차이를 이제 태양광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여기 새벽이나 밤에는 태양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장했던 거를 방전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저장은 일단 낮에 이제 그 50%될 때 태양광의 발전이 이제 양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낮에는 이제 수요보다 더 많이 되는 거죠, 발전이. 그리고 사실 요만큼은 다른 발전으로 되고 있으니까 수요에 대해서 모자라는 건 이제 요만큼입니다. 여기서 여기 요만큼. 그래서 요만큼을 제외한 이만큼하고 이 아래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남는 거예요. 수요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한 게 여기 거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거는 태양광이 발전하는 시간 바로 쓰지 않고 이제 나머지 저장을 한 거고, 저장을 했다가 새벽 시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밤 시간에 방전을 해가지고 이제 쓰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50%의 전력을 태양광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걸 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저장은 이제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자, 그래서 140기가와트를 갖고 이제 하루에 쓸 거, 이 태양광으로 쓰고 저장할 거를 계산해 보면
1160기가와트 시 정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ESS 1기가와트 시 구축하는데 한 4천억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1160 하면은 460조 원이 이제 드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인데 이거는 하루 발전량의 이제 반 정도. 그러니까 0.5일치 태양광 발전량 저장하는 거에 드는 비용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려면 우리나라 이제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장마가 되면 뭐 일주일씩 비 안 올 때도 있고 겨울에 또 눈 오고 그러면 또 뭐 며칠씩 이렇게 태양이 잘 안 비치고 그러니까 이걸 하루치 뭐 0.5일치 전력만 저장하면 안 되고 한 뭐 최소한 뭐 일주일치, 5일치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면 이거에 한 5, 6배 정도는 돼야 되고 2천조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이제 발전하는 비용 자체는 앞으로 더 싸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 전지의 효율이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킬로와트 시당 한 100원 정도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그 아래도 갈 수 있는데 이 ESS는 지금 이제 킬로와트 시 운용하는데 앞으로 2025년 전망치인데 175원 드는데 그 중에서 56%만 저장한다고 보면은 이제 98원이 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100원은 발전하는 데 드는 거, 98원은 저장하는 데 들어서 사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발전 플러스 저장 비용까지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태양광은 불완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저장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때만 되더라도 이제 저장하고 발전 비용이 비슷하지만 이게 더 싸지면 나중에는 저장 비용이 발전 비용보다 더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혹자는 이제 저장 비용도 저장 장치 비용도 떨어질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어쨌든 저장 비용을 태양광이 50%만 저장한다고 보더라도 거의 90원 정도 킬로와트 시당 90원이 들어가는데 원자력 발전은 이제 발전 원가가 6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데만 해도 벌써 태양광을 운영하게 되면 발전 원가가 1.5배 이상이 되는 저장만 거기다 이제 또 발전까지 추가를 하면 한 뭐 3배 뭐 이 정도 되는 두세 배는 훨씬 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것 중에 ESS 비용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제 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세계에서 최대 규모로 구축된 지금 몬터레이 지역, 미국의 몬터레이 지역에 구축된 ESS입니다. 1.2 기가와트 시의 규모고 큰 이 대형 창고 안에 이런 렉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다행스러운 건 이게 LG에서 공급한 거예요. LG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LG에서 이렇게 렉 형태로 공급한 이런 렉이 이제 4,500개가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근데 요 렉 하나의 무게가 얼마냐면 2.3톤이에요. 근데 용량은 0.33메가와트, 330kW치고 1메가와트 구축하는데 7천, 1기와트면 7,000톤. 근데 우리는 이제 1,160원이에요. 그러면 800만 톤의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이제 저장 공간과 양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ESS는 주 구성 물질이 뭐냐면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입니다. 리튬. 리튬은 희귀 광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나는 데가 뭐 칠레나 뭐 볼리비아 이런데 중국 이런데 그래서 아무 나라에서 안 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ESS 수요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수요가 있게 되면 리튬이 이제 품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내면은 ESS 가격이 좀 떨어지다 올라갈 거다. 태양광처럼 마냥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로만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는 이제 그런 그 비용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원자력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은 기본적으로 제일 큰 중요한 장점이 고밀도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핵 반응을 이용한 고밀도 에너지원. 이 석탄이나 태양광 다 이런 것들은 화학 반응을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원자의 그 전자 궤도를 이용한 거 우리 이제 핵 반응은 핵을 이용한 건데 기본적으로 100만 배 에너지 차이가 있고요. 반응당.
그래서 같은 질량당 나오는 에너지가 석탄에 대비 15만 배고, 그래서 소요되는 연료량이 극도로 작다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게 이제 원자력의 경제성을 갖고 오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뭐냐? 소요되는 연료가 작으니까 앞으로 오랫동안 쓸 거, 예를 들어서 25년치 쓸 원자력 발전소 100만 1기와트짜리 발전소에서 25년 동안 쓸 연료를 100제곱미터, 이게 이제 아파트 30평 아파트 면적 정도 되는 거거든요. 30평 아파트 면적만 있으면 25년치를 저장해 놓고 써도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서 나온 사용 해결료도 저장하는데 면적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얘기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안보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뭐 LNG 값이 뭐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 LNG 같은 건 저장도 못하고 세계 정세에 따라서 팍팍 그게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게 바로 전기료에 반영이 되는데, 이제 원전 같은 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 일단 우라늄 가격은 등락이 폭이 작기도 하지만 일단 많이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고, 몇 년치를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국제 정세나 경제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별로 영향을 안 만든다 하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경제성, 안보성의 장점이 있고, 이제 환경성의 장점이 바로 뭐냐면 일단 미세먼지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 전력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발전하는 동안에는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이제 건설을 하거나 연료를 만들거나 이럴 때 이제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나와가지고 생애 방출 이산화탄소가 킬로와트 시당 12g입니다. 이건 이제 석탄은 820, LNG는 490, 태양광은 48입니다. 태양광도 이 패널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48이라 태양광에 비해서도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무탄소 전력원으로서 일단 가격이 낮고,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게 제일 이제 효과적인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은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명에 위협을 준다. 근데 드러난 사실, 입증된 사실은 원자력이 아주 생명 안전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오랜 가동 이력으로서 입증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 60여 년간 세계에서 630여 개의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 이게 이제 한 기가 1년 되면 1가동년인데 합치면 19,000 가동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기가와트시로 이어로 만 정도, 만 기가와트 이어의 전력을 생산을 했는데, 이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이 체르노빌 사고 한 건에서 4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가와트 시당, 기가와트 이어당 0.0043의 사망자고, 이거를 우리가 좀 아는, 잘 아는 단위, 조 킬로와트 시로 하면 0.5명입니다. 1조 킬로와트 시라는 게 엄청 많은 건데요. 엄청 큰 양인데,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 114년을 가동할 때 생산되는 그 전력량이 1조 킬로와트.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발전된 원자력으로 발전된 건 3.9 킬로와트, 3.9조 킬로와트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2명 정도 이렇게 죽을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한 명도 일단 안 죽었고요.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 사고로 많이 사람 죽지 않았느냐, 대통령도 1368명 죽었다 그랬고,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 1368명이라는 거는 이 대피하는 과정, 그다음에 대피소에서, 대피 지역에서 한 뭐 5, 6년 동안 살면서 돌아가신, 그 나이 많아서 노안이나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분이고, 방사선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는 수차례 그 과학적인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태까지 발전한 원자력으로 발전한 이력을 보면, 이거 다 합치면은 이제 3.9, 이게 이제 3.9조 킬로와트시인데, 발전 비중이 옛날에는 50%, 원자력 발전 비중이 50% 넘을 때도 있고 40% 넘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탈원전 정책이 되면서 2018년에는 65%막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난 42년 동안 우리나라의 총 생산한 전력의 32.6%를 원자력이 생산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원자력을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원자력은 그 단가가
낮아가지고 저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해서 우리나라 전기료를 낮추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33%나 3분의 1을 공급하면서 아주 제일 싼 비용으로 공급을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효용성이 높고 생명 안전성이 높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이제 세계적으로 이 원자력의 그런 그 탄소 중립 달성에 있어서의 그 효과성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확대돼서 좋은 인식이 확대돼서 이 존 켈리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 옛날에 집권 시절에 국무장관도 하고 그랬던 반핵 인사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친핵으로 바뀌고 바이든처럼 민주당이 다 바뀐 이 사람 바뀌어가지고 기후변화 특사로 이제 대가 임명돼서 중국 가서도 이제 우리 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니는데 중국도 이제 세계 이산화탄소 발생의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도 이제 2060 탄소 중립에 동의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제 원자력을 중국에서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2025년까지 건설하기로 돼 있던 원자력 발전소의 한 5배 정도를 앞으로 건설하기로 돼 있고 미국은 이제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위 SMR 개발을 통한 그 무탄소 원자력 전력 확대에 이제 열심히 지금 재정 지원도 많이 기울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57기고 이제 2030년까지 건설하겠다고 계획이 있어서 추진되는 게 101기인데 주로 이제 중국, 러시아 이런 데 큰 데서 건설하고 있고 또 그런 나라들에서 건설할 걸 빼면은 한 37기 정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 경쟁에 뛰어들어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원전인데 지금 탈원전 때문에 못 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2040년까지로 보면 325기나 더 건설할 게 있고 136기 이런 세계 원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원전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거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한동안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에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을 이제 장악하는 게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건 이제 당연히 사용화 해결료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화 해결료는 플루토늄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이제 재처리를 하게 되면 핵무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2019년인데요. 이런 그 미국의 원자력 경쟁력 회복 방안이라는 보고서 여기 부제를 보면은 미국 안보 확보 전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원자력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미국의 안보를 확보한다는 걸로 보고 여러 가지 수출입 은행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원전을 수출하려면 원자력 1, 2, 3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더 상대국하고 효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국 원전의 경쟁력 회복 전략을 수립을 했고 그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와서도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해 2020년 뭐 10월 뭐 이후부터 특별히 미국은 동구권의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서 뭐 MOU도 많이 체결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5기를 이제 웨스팅하우스 원전을 수출하기로 이렇게 이제 합의도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은 그동안 30여 년 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에서 원전을 독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그 원전 동맹, 한미 원전 동맹을 결성을 했죠. 그렇게 됐던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원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이 됐던 거는 지난 한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3년에 2기 정도 원전을 계속 건설을 해오면서 완전히 그 완벽한 독립적인 그 원전 공급망을 이렇게 갖췄고요. 그 운영 기술도 또 굉장히 아까 사고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랬지만 그거 이외에도 예를 들면 이제 제3세대 원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운영되는 건 제2세대고 신고리 3호기가 이제 제3세대 원전 APR 1400이라는 제3세대 원전으로
세계 최초로 이렇게 건설됐던 원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동을 시작한 이래 1년하고도 3주 동안 무고장 무정지 운전을 해서 우리나라 원전의 그 건설과 운영 기술력을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과시를 했고, UAE에도 원전 4기 수출했는데 적기,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 건설을 통해서 2기는 이제 이미 준공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원전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실증을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 좀 이렇게 공급망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 원전은 3분의 1, 프랑스 원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원자력의 그 전기를 통한 대형 원전을 통한 그 무탄소 그 전력 공급의 효과성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나라 원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원자력이 전기뿐만 아니라 뭐 열과 수소를 통해서도 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할 때 쓰는 물 전기분해 장치입니다. 물은 이제 H2O라는 그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인데, 분자인데,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주면은 H2O가 이렇게 수소가 나오죠. 그 에너지를 주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를 주는 건데, 이 전기분해 장치는 상용화가 돼 있고 대형인데 연 2,700톤을 생산하는데 200억 원이 듭니다. 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은 이제 상시 발전이 가능해서 저 비싼 장치를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100% 이용률로.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은 발전 단가도 싸서 예를 들어서 60원, 킬로와트 시당 60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킬로그램 수소당 3,600원 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요새 이제 재생에너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낮에 남는 전기로 수소 전기분해 시설 가동해서 수소 생산하면 싸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 보여드린 대로 이 재생에너지, 특별히 태양광은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용률이 15% 정도밖에 안 되고, 뭐 많이 쳐도 20% 이하니까, 그러면 이 비싼 설비를 갖다 놓고 이용을 이제 15%, 1년에 15, 한 1,500시간 정도밖에, 8,760시간에 1,500시간밖에 못하니까 그 비싼 시설비가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더군다나 이제 전기 생산 요금도 태양광은 좀 비싸단 말이에요. 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태양광으로 하는 것보다 수소 생산에 있어서도 한 2.5분의 1 정도로 싸게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원전에서는 증기가 나오는데, 고온의 증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분자에서 수소를 떼어내려면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전기 형태로 줄 수도 있고 열 형태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기를 고온으로 만들면 열 형태로 이제 일부 에너지를 주고, 그럼 나머지 전기로 줘야 되는 분량이 적어지는데, 열은 전기보다 그 이용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을 많이 더 쓰게 되면, 전기를 만들어 쓰게 되면 수소를 만드는 효율이 높아지고 그럼 비용도 떨어지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미국 DOE의 에너지성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 미네소타주의 프레어리 아일랜드라는 실제 발전소에서 이 고온 증기 전기 분해를 지금 실증을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내년 뭐 후년 되면 그게 이제 실증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뿐만 아니라 원자력을 이제 열이나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SMR이라는 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SMR은 이제 원자로가 일단 작은 거고요. 보통의 한 3분의 1, 보통 대형 발전소의 3분의 1 이하고, 이게 작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에 수송을 해서 트레일러나 뭐 이런 걸 수송해서 현장에서 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듈로 찍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작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신개념 원자로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전성을 대폭 늘린 신개념 원자로를 구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손상 가능성이 아주 뭐 극도로 적은 신개념 연료를 사용한다든지, 냉각계통을 전기가 전혀 없이 자연대료 이런 걸로만 구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전기가 끊어진 비상 상황에서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냉각되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대형 원전은 이제 원자로가 따로 있고 전기 발생기가 있고 펌프가 따로 그것들이 이제 파이프로 연결돼 있는데 그 파이프에서 이제 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묶어가지고 일체화를 시켜서 한 통에 넣어서 안전성을 높인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안전성을 높인 원자로를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지 인근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온 열도 생산을 하고 전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고온열을 생산을 하면 이제 해수를 담수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합성연료 그러니까 탄화수소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열로. 근데 그런 SMR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은 세계 최초로 이렇게 선도적으로 개발에 착수해가지고 스마트라는 원자로가 있는데 1997년에 개발에 들어가서 2012년에 표준 설계 인허가를 획득한 게 있습니다. 이 원자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로, 전기 발생기, 펌프 이런 걸 다 한 통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셀 가능성을 미연에 이제 방지한 건데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일단 수출해서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가 탈원전 기조로 이제 난항이 되고 있는데 사우디는 그 아라비아 반도가 굉장히 넓고 일단 이제 사막이고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이제 그 용수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 아라비아 반도가 넓다 보니까 이 전력망을 구축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소규모로 각 떨어져 있는 도시에 이런 거 하나씩 설치해서 전기와 담수를 공급하는 그런 용도로 쓰려고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스마트가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동안에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이라는 회사에서 그거는 이렇게 원자로를 좁고 길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트럭에다가 공장에서 만들어 트럭에 싣고 가서 현장에 이렇게 풀 안에다 한 개씩 이렇게 설치해서 안전성을 굉장히 높인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피동형 원자로입니다. 원자로에서 물이 뜨거워지면 이제 물은 이제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면 이제 아래 여기서는 전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면서 열을 빼가면 이제 좀 냉각되면 좀 차가워진 물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이게 소위 자연 순환, 자연 대로에 의해서 냉각이 되는 그래서 비상 상황에 펌프가 없어도 냉각이 되는 그런 원자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것도 미국 DOE의 지원을 받아서 2029년까지 아이다호에 건설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SMR 중에서 또 아주 미국 DOE의 지원을 받는 아주 유망한 SMR이 냉각제를 액체 금속인 나트륨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에서 개발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나트륨을 쓰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트륨은 액체 금속이고 한 90도 이상 되면 이제 액체가 되는데 그럼 더 높이 이렇게 물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한 거를 이제 보통 상태 아까 소금 얘기하는데 소금 같은 게 염이죠. 보통 상태는 고체로 있지만 아주 높은 온도를 가열을 하게 되면 이제 액체가 되는 용융염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용융염으로 만드냐면 낮에 태양광이 막 발전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이 원자로에서 나온 열로 전기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용융염을 가열을 해놓고 밤에 이제 태양광이 전기를 안 만들 때는 이렇게 뜨거워진 용융염을 식히면서 그걸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밤에 발전을 하는. 그래서 태양광과 같이 이렇게 가능성이 심한 그런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이렇게 이제 연계가 쉬운 형태로 개발되는 원자로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또 하나 미국 DOE 지원을 받는 원자로는 이제 헬륨 냉각 원자로인데 이거는 연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녹기가 어려운 형태로 만드는데 1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알갱이 안에다가 이렇게 우레늄을 집어넣고 여기를 바깥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3중으로 피복을 해서 3중 피복 연료라고 그래놓고 당구공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주위는 헬륨가스를 통과하게 이렇게 하는데 헬륨가스는 아주 고온으로 이렇게 또 가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950도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수소를 만드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뭐 합성 연료를 만드는 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의 다각적인 이용이 탄소 중립에 필수적이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의 그 가능성 때문에
에너지 저장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는 이제 엄청난 비용과 물질이 소요가고 그래서 저장 비용이 나중에는 배보다 더 비싸게 돼서 결국은 고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생 에너지 위주로 가게 되면 이제 정말로 그렇게 가게 되면 전기료가 지금보다 한 3배쯤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부담이 돼서 이렇게는 갈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특별히 원전이 생명 안전성이 높다는 게 입증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 세계 확대되는 원전 시장에서 한국 원전은 고도의 경쟁력으로 그 세계 시장에서 고비중의 비중의 점유가 가능하지만 이제 그거의 전제는 탈원전 정책의 폐기입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을 통한 전력뿐만 아니라 수소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SMR도 신개념으로 안전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SMR이 개발이 돼서 나중에 무탄소 전기, 열, 수소 공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러려면 이제 한국원자력이 무상 기술로 또 기여를 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려면 이제 이 탈원전 폐기가 아주 시급하고 제일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될 게 지금 건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원전이 지금은 한 40년 그 기한으로 운영허가 돼 있는데 그거를 연장을 해서 40년, 60년으로 기다려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충분히 높게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